낙하산 논란 속에 임명된 윤종원 신임 IBK 기업은행장이 오늘 오전 을지로 본점으로 첫 출근을 시도했지만 노조원들의 저지로 무산됐습니다. 노조 측은 윤 행장의 자진 사퇴를 요구했고 윤 행장은 대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예탁결제원이 오늘 오후 6시 차기 사장 공모를 마감합니다. 그동안 내부 출신 인사가 손에 꼽혔던 만큼 이번에도 관료 출신 인사가 선임될지 관심이 쏠립니다. 해양수산부가 김웅서 한국해양과학기술원장에 대해서 해임 건의 처분을 내리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김 원장은 지난해 기술원 부지에 나무 2,400여 그루를 무단으로 빼돌린 것으로 해수부 감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앞으로 인천과 경기도 등 광역 급행버스 출발 지역의 정류소가 더 늘어날 전망입니다. 또 그동안 수도권에만 한정됐던 운행 지역도 부산과 울산, 대구 등 지방 대도시로 확대됩니다. 이상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백브리핑 시시각각 시작합니다. 첫 소식입니다. 윤종원 신임 기업은행장의 행보가 시작부터 험난합니다. 윤 신임 행장은 오늘 오전에 첫 출근을 시도했는데 노조의 강한 반발에 사무실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10분 만에 발걸음을 되돌렸습니다.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바로 연결을 해보죠. 오정인 기자. 오늘 아침 상황 어땠습니까? 네, 윤종원 신임 행장은 오늘 오전 8시 30분쯤 이곳 서울 중구 IBK 기업은행 본사에 도착했지만 건물 안으로 들어오진 못했습니다. 노조가 강하게 반발하면서 출근길을 막아섰기 때문입니다. 윤 행장은 8시 30분쯤 차에서 내려 주차장 바깥에서부터 걸어 들어왔는데요. 본사 건물 안으로 들어오려고 했지만 노조 집행부와 10분 가까이 대치하다 결국 발길을 돌렸습니다. 윤 행장은 열심히 하겠다, 대화를 하고 싶다고 말했지만 노조는 자진 사퇴하라며 반발했습니다. 노조의 반대를 어떻게 풀어나갈 것이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윤 행장은 잘 듣고 말씀 나누겠다고 답했습니다. 통상적으로 신임 행장은 취임 첫날 오전 취임식을 하고 오후부터 본격 업무에 들어가는데요. 오늘 윤 행장은 외부 공간에서 업무를 볼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취임식 일정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기자, 이런 분위기라면 이 윤 행장이 정상적인 업무를 하기가 좀 쉽지 않아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기업은행 지부는 오늘 오전 7시 50분부터 본사 로비에서 출근 저지 투쟁을 준비했습니다. 노조는 인선 과정에서부터 낙하산인데다 금융 관련 경험이 전무하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데요. 특히 지난 2010년 이후 세 차례나 내부 출신이 행장으로 임명됐는데 윤 신임 행장 취임으로 지난 10년의 관행이 깨지게 됐다고도 설명했습니다. 김영선 위원장은 출근 저지 투쟁을 계속 이어나갈 것이라며 급여와 복지, 임단협 문제와 함께 총파업을 고려할 계획도 갖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SBS CNBC 오정인입니다. 보신 것처럼 윤종원 신임 기업은행장은 임기 첫날부터 무난한 출근에 실패를 했습니다. 그럼 노조가 왜 이렇게까지 반대를 하는 건지 이 내용은 장지영 기자와 조금 더 짚어보겠습니다. 장 기자, 노조가 반대하는 신임 행장 어떤 인물인지부터 짚어주시죠. 네, 이 신임 행장은 1960년생인데 1983년 행정고시 27회로 공직에 입문했습니다. 네. 서울대 경제학부를 졸업한 후 기획재정부의 전신인 재정경제원에 들어가서 금융정책 업무를 주로 담당했는데요. 우리나라가 외환위기를 겪던 1997년에서 2000년까지는 국제통화기금 IMF에서 이코노미스트로 활동을 했습니다. 이후 다시 기획예산처에서 재정정책과 산업재정 업무를 맡으며 산업과 금융의 연관성을 익혔고 글로벌 금융위기가 있었던 2009년에는 기획재정부 경제정책국장에 올라 2년 7개월 동안 일했습니다. 언뜻만 봐도 이력이 굉장히 화려한 분인데 그런 이유 때문에 정권을 좀 넘나들면서 중용을 받았죠. 네, 그렇습니다. 윤 행장은 노무현 대통령이 취임하자 대통령 비서실 경제보좌관실에서 선임 행정관으로 일했습니다. 이명박 정부에선 대통령실 경제금융비서관을, 박근혜 정부 때는 IMF 상임이사와 주 OECD 대사를 맡았고 이번 문재인 정부에선 경제수석 비서관에 임명됐습니다. 보수 정권, 진보 정권에 관계없이 윤 행장의 실력은 인정을 했던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조에서 이렇게까지 반대하는 이유 어떻게 봐야 돼요? 네, 앞서 오정인 기자가 설명을 했던 것처럼 기업은행은 2010년부터 3번 연속 내부에서 행장이 나왔는데 네. 이 전통을 깨고 관료 출신인 윤 행장이 임명됐기 때문입니다. 이 국책은행인 기업은행은 행장을 금융위원장이 제청을 하고 대통령이 임명하는 구조인데요. 기업은행 노조는 행장 인사에 있어서 3가지 원칙을 제시했습니다. 이 가운데 첫 번째가 바로 관료 출신 배제입니다. 그만큼 이 부분에 있어서는 강경하다는 건데요. 특히 내부 출신 행장들이 그동안 실적도 잘 내왔기 때문에 관료 출신 임명에 대한 설득력과 명분은 더 떨어집니다. 그렇군요. 실적이 좀 어땠을까요? 네, 기업은행은 2018년엔 1조 7,643억 원의 당기 순이익을 기록해 사상 최대 실적을 거뒀습니다. 지난해에도 3분기까지 누적 1조 3,678억 원으로 전년도와 비슷한 당기 순이익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자산도 크게 늘었습니다. 내부 출신 행장이 재임한 기간 동안 자산 규모는 178조 8천억 원에서 289조 5천억 원으로 100조 원 이상 늘었습니다. 아울러 윤 행장이 이력은 화려합니다만 은행에서 업무를 직접 해본 경험이 없다는 점도 단점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네, 윤 행장이 앞으로 노조를 어떻게 설득할지 이게 또 관건일 것 같습니다. 장 기자 잘 들었습니다. 이렇게 기업은행장의 인사가 일단락되면서 또 다른 금융공기업인 한국예탁결제원 차기 사장 인사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오늘이 예탁원 사장 공모 마감일인데 역시 관료 출신이 하마평에 오르고 내리고 있다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조슬기 기자. 네, 조슬기입니다. 예탁원 사장 공모 오늘 몇 시에 마감이 됩니까? 네, 정확히 오늘 저녁 6시 마감됩니다. 앞서 예탁원은 지난달 23일 홈페이지에 차기 사장 공개 모집 공고를 내고 서류 접수를 진행해 왔는데요. 일단 이병래 현 사장의 임기는 지난달 22일 공식적으로 끝난 상태입니다. 그러나 예탁원이 후임 사장 인선 작업에 어려움을 겪으며 공식 임기가 끝난 뒤에도 계속 출근하는 상황이 연출되고 있습니다. 일단 사장 후보자는 제출된 서류를 토대로 임원추천위원회의 평가 또 면접 등을 통해 결정하게 되고요. 이후 주주총회를 거쳐 금융위원회 승인을 받게 되면 선임 작업이 완료됩니다. 네, 방금 전해드렸지만 어제 임명된 이 기업은행장도 낙하산 논란 때문에 좀 어수선한 상황인데 여기 역시 관료 출신이 차지할 것 같다고요. 그렇습니다. 현재 2명의 관료가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습니다. 업계에서는 김근익 금융정보분석원 FIU 원장과 이명호 더불어민주당 수석 전문위원을 유력하게 보고 있는데요. 최근엔 유광열 금융감독원 수석 부원장과 김기식 전 금융감독원장도 차기 사장 후보 물망에 오르고 있습니다. 역대 예탁원 사장 인사가 그러했듯 이번에도 관 출신이 유력하다는 게 업계 중론입니다. 통상 서류 제출부터 신임 사장 선임까지 기간이 한 달 정도 걸린다는 걸 감안하면 2월쯤 이 선임 절차가 마무리될 걸로 보입니다. SBS CNBC 조슬기입니다. 국회의원 겸직 장관인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또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오늘 총선 불출마를 공식 선언했습니다. 이들은 오전 국회 더불어민주당 대표실에서 총선 불출마를 발표했습니다. 이로써 총선 불출마를 선언한 민주당 의원은 이해찬 대표와 원혜영, 백재현, 이용득, 이철희, 표창원 의원을 포함해서 모두 10명으로 늘게 됐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해양수산부가 산하기관인 한국해양과학기술원에 김웅서 원장 해임을 요구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옛 청사부지에 있던 나무를 정상적인 절차를 밟지 않고 매각을 했다는 게 그 이유인데 김 원장 측은 이 해임은 받아들일 수 없다 이런 입장이라고 합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히 들어보죠. 김정현 기자. 네, 김정현입니다. 네, 해수부가 이 산하 공공기관장에 대해서 전격 해임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징계 수위가 꽤 높은데 구체적으로 어떤 일이 있었던 겁니까? 네, 지난해 6월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이 경기도 안산 예청사에 있는 나무 약 2,400여 그루를 한 업체에 매각한 게 발단입니다. 나무를 판 돈으로 부산 신청사에 수목을 조성하려 했지만 약 5천만 원에 이르는 매각 대금을 받지 못하면서 문제가 커졌고 나무를 파는 과정에서 이사회 승인 등의 절차를 밟지 않은 게 확인되면서 공공기관장 해임이란 중징계가 내려진 겁니다. 네, 이번 건과 관련해서 해수부 입장이 상당히 강경합니다. 경찰에 수사까지 의뢰를 했다고요. 네, 일단 해수부는 이사회 승인 등 정상적인 절차를 밟지 않은 채 매각됐다며 특히 계약서조차 작성하지 않았다며 김 원장 개인 비리의 여부를 밝히기 위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이 해임된 김 원장 측 입장을 들어보면 약간 억울하다 이런 입장이죠. 네, 분명하게 행정적 절차상 문제가 있는 것은 동의하지만 해임을 요구받을 정도의 사안은 아니라는 겁니다. 이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은 안산에서 부산으로 이전을 했는데 옛 안산 본원 매각이 지연된 상태입니다. 이 과정에서 수목을 우선 팔게 된 것이며 이 김 원장은 안산의 수목을 부산으로 옮기라는 지시만 했다는 겁니다. 단순 절차상의 행정적 실수라는 겁니다. 네, 그런데 이 해수부의 입장이 강경하긴 한데 해수부 역시 관련 사안에 대해서는 조금 미숙하다 이런 지적도 나온다고요. 네, 해수부는 이사회 승인 없이 나무를 매각한 것은 잘못됐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데요. 설령 그렇다고 해도 이 작년 6월에 나무들이 대량 무단 발출됐지만 해수부는 작년 10월 초에서야 이 문제를 인지했다는 점, 작년 12월 말에 김 원장을 뒤늦게 해임을 요구했다는 점에서 사태 처리가 미숙한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 원장 등에 대한 징계 여부는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이사회에서 확정되며 이사회 일정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SBS CNBC 김정현입니다. 다음은 서울, 경기 출퇴근하시는 분들 반기실 만한 소식입니다. 앞으로 인천과 경기 등 광역 급행버스 출발 지역에 정류소가 더 많아집니다. 또 부산과 울산 등 지방 대도시권까지 운행 지역도 확대가 된다고 하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정인영 기자. 그동안 광역급행버스 정류소가 적어서 좀 타기가 불편하다 이런 민원이 있었는데 정류소가 더 늘어난다고요? 네, 지역 여건 등에 따라 정류소가 추가로 필요한 경우 인천시와 경기도 등 광역 급행버스 출발 지역에 추가로 2개 정류소를 설치할 수 있습니다. 광역 급행버스 노선 신설 시에는 없었던 대단지 아파트가 건설됨에 따라 신규 아파트 입주민들은 광역 급행버스를 이용하기 위해 기존에 설치된 먼 거리 정류소까지 이동해야 했는데요. 이런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함입니다. 이에 따라 정류소 설치 수량은 최대 12곳에서 14곳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26일 광역 급행버스 정류소와 운행 지역에 대한 기준을 개정한 데 따라 이용자 교통 편의가 증진될 것이라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또 그동안 이 광역급행버스가 수도권 지역에 한정돼서 운영이 되어 왔었는데 운행 지역도 좀 확대가 된다고요. 네, 지방 대도시권의 광역 통근 통행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부산과 울산권, 대구, 광주권 등 지방 대도시권까지 운행 지역을 확대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도 마련했습니다. 또 출퇴근 시간에만 이용 수요가 많고 그 외 시간대는 수요가 적은 운행 특성을 감안해 주말과 방학 기간 등의 운행 횟수와 대수를 조정할 수 있는 비율을 확대합니다. 이용 수요가 적은 평일 낮 시간대에는 관할 관청이 운행 횟수와 대수를 20% 범위 내에서 줄일 수 있습니다. 출퇴근 시간대 부족한 좌석을 늘리기 위해 혼잡 노선의 운행 차량을 늘릴 경우 예산도 지원합니다. SBS CNBC 정윤영입니다. 네, 앞으로 지하철처럼 다음 정류장까지 정차가 없이 달리는 버스 시스템이 도입이 됩니다. 인천과 세종 등 우선 5곳에서 시범 운행을 한 뒤에 다른 지역으로 확대할 계획인데요. 이광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BRT는 일종의 급행버스로 신호를 받지 않는 도로 위주로 움직이는 등 지하철의 체계를 접목한 버스입니다. 다만 국내 BRT는 현재 일반 버스와 비슷해 제대로 된 BRT로 인정받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전국 24개 BRT 중 가장 고도화된 세종 BRT도 국제기준 4등급 중 3번째 등급에 머무르는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정부가 앞으로 5년 안에 전국 5개 지역에서 이 시스템을 고도화하기로 했습니다. 이제까지 버스는 정류장에서 섰다가 교차로 가면 교차로에서 섰다가 다시 가잖아요. BRT가 되고 나면 지하철처럼 정류장에만 섰다가 교차로에서는 거의 무정차로 통과를 하게 되는 거죠. 지상 위에 있는 지하철이 하나 생긴다고 보시면 돼요. 인천과 부천을 잇는 17km 구간과 인하대와 서인천을 잇는 9.4km 구간, 그리고 창원과 성남까지 모두 4곳에다가 세종에는 지하철처럼 별도로 분리된 정류장과 사전 요금 결제 시스템까지 갖추게 됩니다. 국토부는 이 BRT가 도시철도 건설 비용의 10%, 절반의 건설 기간만으로도 지하철과 비슷한 교통 효율을 제공한다며 시범 사업의 성과를 보고 다른 지역에도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SBS CNBC 이광호입니다. 다음은 가전제품 리콜 관련한 소식입니다. LG전자의 자발적 보상 방침에도 불구하고 의료 건조기 논란이 새해에도 지속되고 있습니다. 피해를 주장하는 소비자들은 오늘 낮 공정거래위원회에 조사를 요청할 예정입니다. 관련해서 취재기자 연결해보죠. 권세욱 기자. 네, 권세욱입니다. 권 기자, 피해를 봤다고 주장하는 소비자들은 이 공정위에 어떤 요구를 하는 겁니까?
LG전자 의료건조기 광고의 표시 광고법 위반 여부 조사인데요. 피해를 주장하는 소비자 약 560명은 오늘 오후 법률 대리인을 통해 이런 내용이 담긴 조사 요청서를 공정위에 접수할 예정입니다. 이들은 해당 제품 광고 내용을 보고 건조기를 작동할 때마다 콘덴서가 자동 세척될 것으로 기대했지만 실제로는 일정 조건이 갖춰졌을 때만 자동 세척이 이루어졌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거짓, 과장, 기만적인 표시 광고로 볼 수 있다는 겁니다. 네, 관련해서 LG전자 측도 나름의 입장이 있을 것 같은데요. LG전자는 말을 아꼈습니다. 현재 이 사안을 공정위가 조사하고 있어 앞으로 결과를 지켜봐야 한다는 겁니다. 공정위는 지난해 7월부터 LG전자 의료건조기 광고의 위법성 여부를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공정위 담당자는 이와 관련해 특정 사안에 대해서는 답변을 해줄 수 없다며 선을 그었습니다. LG전자 의료건조기 논란은 지난해 8월 본격화됐는데요. LG전자는 지난달 무상 리콜 조치를 내놨습니다. 하지만 일부 소비자들의 반발이 여전히 이어지고 있는데요. LG전자에게서 금전적 보상을 원하는 일부 소비자들은 조만간 민사소송도 제기할 것으로 전해져 논란은 장기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SBS CNBC 권세혁입니다. 다음은 부동산 소식입니다. 12.16 부동산 대책 이후 서울 아파트값 상승세가 한풀 꺾인 모습입니다. 매매와 전세값 모두 오름폭이 둔화되고 있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서 바로 들어보죠. 김성훈 기자. 네, 김성훈입니다. 네, 먼저 서울의 아파트 매매가 상황부터 전해주시죠. 네, 한국감정원의 주간 아파트값 동향을 보면 지난달 30일 조사를 기준으로 서울의 아파트 매매가는 전주보다 0.08% 올랐는데요. 전주 상승폭 0.1%와 비교하면 상승폭이 다소 줄었습니다. 특히 시가 15억 이상의 초고가 아파트가 몰려있는 강남 4구의 상승폭이 둔화됐는데요. 송파구는 전주 0.15%에서 0.07%로 상승폭이 절반 가까이 줄었고요. 강남구도 0.11%에서 0.09%로 또 서초구도 0.06에서 0.04%로 상승폭이 축소됐습니다. 일부 재건축 단지들을 중심으로 급매분이 나오고 있지만 대출 규제 등으로 거래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게 감정원 측 분석입니다. 반면 영등포구와 강북구, 동대문구 등은 상승폭이 전주에 비해 커졌는데요. 대출 규제로 고가 아파트 매매가 어려워지자 시가 9억 원 이하의 중저가 아파트가 밀집한 이들 지역으로 매매 수요가 이동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매매가 상황은 그랬고 전세값 움직임은 좀 어땠습니까? 네, 서울의 아파트 전세값은 전주보다 0.19% 올랐는데요. 매매와 마찬가지로 전주에 비해 상승폭이 다소 둔화됐습니다. 다만 새학기를 앞두고 인기 학군 지역에서는 높은 상승률이 이어졌는데요. 대치동과 도곡동 등 학원가가 많은 강남구의 경우 0.49%의 상승률을 보였고요. 서초구는 0.31%, 송파구는 0.25% 올랐습니다. 또 다른 인기 학군 지역인 양천구도 0.61% 상승했습니다. SBS CNBC 김성훈입니다. 이렇게 정부의 각종 규제가 일단은 효과를 내고 있는 가운데 규제의 영향을 직접 받는 다주택자는 아무래도 고민이 많을 수밖에 없겠죠. 가장 고민이 되는 변수는 앞으로도 계속 늘어날 보유세일 텐데요. 세금이 얼마나 늘어나고 가진 집은 어떻게 하면 좋을지 박연신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올해부터 주요 지역의 주택을 여러 채 갖고 있는 다주택자의 세부담이 커집니다. 당장 종합부동산세율이 과표 금액에 따라 0.2에서 0.8%포인트 인상돼 0.8에서 4%가 적용됩니다. 시세 9억 원 이상 고가주택을 대상으로 한 공시가격 현실화도 속도를 내 시세의 90%가 적용됩니다. 지난해 기준 공시가격 10억 원과 20억 원의 아파트 2채를 올해에도 소유하고 있는 경우 공시가격 10% 인상과 공정시장가액 비율 90%를 고려한 뒤 종부세율을 적용해 본다면 종부세는 약 2,300만 원에서 1.5배 넘게 오른 약 3,500만 원으로 인상된다는 겁니다. 실제 공시가격 16억 8천만 원의 강남 레미안 퍼스티지 아파트와 8억 원의 강북 마포염리 자이 아파트를 소유한 다주택자는 기존 0.6에서 1.8% 구간이었던 종부세율을 올해부터 0.8에서 2% 구간으로 적용받아 1,600만 원에서 2,600만 원의 종부세를 부담하게 됩니다. 정부는 종부세율 인상과 함께 다주택자 세 부담 상한도 기존 200%에서 300%로 확대했습니다. 이로 인해 다주택자들의 종부세 부담은 제약 없이 큰 폭으로 증가하게 됩니다. 이런 상황이지만 다주택자 사이에서 양도세 문제로 집을 팔려는 움직임은 감지되지 않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상황에 따라 매도와 보유를 결정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주택자의 경우 증가하는 종부세를 감당할 수 있다면 거액의 양도세를 내고 팔기보다는 계속 보유할 요인이 더 큽니다. 반면에 고령의 은퇴자인 경우 종부세 부담이 크다면 내년 상반기 중에 집을 정리하는 것이 더 유리할 수 있겠습니다. 한편 정부는 오는 6월까지 10년 이상 보유한 주택을 팔면 한시적으로 양도소득세 중과를 배제하는 등의 혜택을 주기로 했습니다. SBS CNBC 박연신입니다. 지난해 국내 자동차 업체들의 판매량이 4년 만에 800만 대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물론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글로벌 자동차 업계 상황이 모두 어려웠는데요. 우리 정부와 업계는 새롭게 급성장하고 있는 친환경차 시장에서 활로를 찾고 있습니다. 오늘 문재인 대통령도 새해 첫 현장 행보로 친환경차 수출 현장을 찾았다고 합니다. 관련해서 취재기자 연결해서 들어보죠. 임종윤 기자. 네, 임종윤입니다. 네, 우선 지난해 국내 완성차 업체들의 판매 실적 얼마나 됐습니까? 예, 지난해 현대차 등 국내 5개 완성차 회사들은 792만 대를 팔아서 1년 전에 비해 3.8%가 줄어들었습니다. 800만 대 밑으로 떨어진 건데요. 현대차가 3.6% 줄어든 442만 대, 기아차는 1.5% 감소한 277만 대를 파는 데 그쳤습니다. 한국 GM은 10% 가까이, 르노 삼성은 22%, 쌍용도 6% 넘게 각각 판매가 급감했습니다. 현대차만 유일하게 내수장에서 3% 가까이 판매가 늘었을 뿐 업체들 대부분 내수, 수출 모두 부진했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올해 수출 1호 전기차가 평택항에서 출발을 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기아자동차의 니로 등 국산 전기차 470여 대가 오늘 평택항을 출발했습니다. 광양항과 울산항에서 추가로 선적이 돼서 친환경차 2,400여 대가 유럽 6개 나라 수출될 예정입니다. 올해는 특히 수소트럭까지 함께 수출길에 나설 예정인데요. 스위스에서 테스트를 거친 다음에 본격적인 수출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지난해 자동차 판매가 수출 내수 모두 부진했다는 말씀드렸는데 하지만 친환경차는 지난해 24만 9천 대를 팔아서 전년 대비 25% 이상 판매량이 늘었습니다. 수출 지역도 유럽 등 9개국으로 늘었고 승용차 중심에서 버스나 트럭까지 차종도 다양화되는 등 국산 친환경차의 해외 진출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도 동료차 이 현장을 찾은 거죠. 예,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조금 전에 평택항을 찾아서 앞서 말씀드린 전기차 등 국산 친환경차의 선적 현장을 지켜보고 관계자들을 격려를 했습니다. 이 자리에는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이재명 경기도지사, 박한우 기아자동차 대표 등 모두 1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SBS MBC 임종윤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최근 국내 게임 업체가 중국 업체들과의 저작권 소송에서 이겼습니다. 중국 기업들의 베끼기에 우리 게임 업계의 피해가 큰 가운데 중국 법원도 우리의 손을 들어줬다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윤성훈 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윤 기자. 네, 윤성훈입니다. 중국 법원이 중국 기업과의 게임 저작권 소송에서 우리 기업들의 손을 들어줬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지난 2001년 국내 게임 업체 위메이드가 개발한 미래의 전설 2는 중국 내에서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습니다. 하지만 해당 게임에 대한 지식재산권이 중국에서는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는데요. 중국에서는 유사 게임이 8,500개나 생겼습니다. 결국 이 업체는 지난 2016년부터 지식재산권 침해 사항에 대해 본격적인 소송에 나섰습니다. 결국 지난달 중국 법원은 중국 게임 업체의 지식재산권 침해를 인정했고 위메이드에게 끼친 경제적 손실 약 41억 원과 합리적 비용 4,100만 원을 함께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지난 4년 동안 국내외에서 진행된 소송만 70여 건인데요. 위메이드는 현재까지 판결이 나온 15건 중 14건을 승소했습니다. 그렇군요. 중국 기업들의 게임 저작권 침해에 따른 피해 얼마나 될까요? 위메이드 게임으로 파생된 장래 연 매출은 4조 원이 넘는 것으로 추산되는데요. 하지만 지난해 위메이드의 매출액은 1,200여억 원에 그쳤습니다. 불법 사용, 로열티 미지급 등으로 인한 피해가 그만큼 막심한 겁니다. 결국 중국 법원도 우리 기업에 손을 들어줬는데 이번 지식재산권 침해 승소 소식 어떻게 봐야 될지 그 의미도 좀 전해주시죠. 네, 콘텐츠 사업이 확대될수록 지식재산권의 중요성은 커질 수밖에 없는데요. 그동안 국내 게임 업체들은 중국 업체들의 베끼기로 지식재산권을 침해당하더라도 속수무책 당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 중국 법원이 자국 업체의 지식재산권 침해 사실을 명확히 인정하고 있습니다. 또 그에 대한 보상까지도 명시하면서 지식재산권 보호에 대한 기대감이 생기는 상황입니다. 앞으로 우리 기업들의 보호 기회도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SBS CNBC 윤성훈입니다.
국내 10대 그룹이 새해 신년사에서 가장 강조한 키워드는 고객으로 나타났습니다. 기업 평가 사이트 CEO 스코어가 10대 그룹의 신년사 키워드 빈도를 조사한 결과 고객이 56회로 가장 많이 언급됐고 이어서 성장이 42회, 미래 28회, 혁신 23회 순이었습니다. 반면 글로벌과 가치, 시장 등은 지난해보다 빈도수 순위가 떨어졌습니다. 앞으로 주거지역 내 장애인 주차구역에 주차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장애인 주차 표지를 발급받은 장애인이 탑승하고 있어야 합니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의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과태료 부과와 단속 기준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장애인 주차구역에서 차가 나올 때는 장애인이 꼭 탑승하지 않아도 됩니다. 오늘 새벽 6시부터 서울과 경기, 인천 등 수도권에 올해 첫 미세먼지 예비저감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이에 따라 오늘 수도권에 있는 공공기관 운영 사업장과 건설 공사장에서는 운영 시간을 단축하거나 조정해야 합니다. 대기 정체로 국내 발생 미세먼지가 축적되고 또 중국 등 다른 나라에서 유입되는 오염물질이 더해지면서 고농도 미세먼지는 이번 주말까지 계속될 전망입니다. 증시 상황입니다. 국내 증시 어제장에 이어서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코스피가 0.1%가량 하락하며 2,173포인트 보여주고 있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 0.83% 빠졌습니다. 668포인트 나타내고 있습니다. 오늘 눈에 띄는 종목들 함께 살펴보시죠. 먼저 삼성전자입니다. 삼성전자가 세계 최초로 3나노 공정 개발에 성공했다는 소식이 올라왔습니다. 다만 주가 보합권에서 거래되고 있는데요. 현재 55,20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SK하이닉스입니다. SK하이닉스는 반도체 업황 회복 기대감 속에 장중 역대 최고가를 기록하기도 했는데요. 현재 0.32% 오름세 보이며 95,0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솔브레인도 함께 보시죠. 반도체 재료인 액체 불화수소 생산 설비를 증설했다는 소식이 올라왔는데요. 오늘 강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2.38% 오르며 거래가는 86,200원입니다. 마지막으로 기업은행입니다. 기업은행장 자리에 윤종원 전 청와대 경제수석이 임명됐습니다. 기업은행 노조는 윤신임 행장에 반대하고 있어서 험로가 예상되는데요. 하지만 주가는 0.44% 오르며 11,6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증시 상황이었습니다. 집권 4년 차를 맞은 문재인 대통령은 어제 신년과제로 상생 도약을 꼽았습니다. 국민들이 경제 분야 성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하기도 했었죠. 문 대통령의 새해 정책 기조 어떻게 봐야 할지, 기존 정책 기조에 변화는 없는 건지 그 토론과 평가는 오후 비즈플래스에서 이어가겠습니다. 뉴스 마칩니다. 고맙습니다.